역사책 한 권이 800년 넘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745년 고려 인종 23년 김부식이라는 한 학자가 삼국사기 총 50권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완성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 세종시대 유학자들은 중국 예법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며 비난했고, 1900년대 초 민족주의자 신채호는 정반대로 사대주의에 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츠다 소키치 같은 식민사학자들은 초기 기록 400년은 전부 조작이라 단언했고, 해방 이후에도 학자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같은 책을 두고 어떻게 이토록 정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비판이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꿀탱크TV는 여러분과 함께 800년 역사 논쟁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과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다룬 책,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우리가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삼국사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1500년 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삼국사기는 기원전 57년 신라 박혁거세 즉위부터 935년 신라 멸망까지 무려 992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678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1년 7월 8일 충남 공주에서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백제 무련 광릉이 발견된 겁니다. 1400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도굴되지 않은 완벽한 상태의 왕릉이었죠. 발굴단이 현실 입구에서 지석 2개를 발견합니다. 왕과 왕비의 묘지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 62살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5월 병술일에 대묘에 안장했다. 을사년은 525년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의를 펼쳐보니 무련광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금 23년 523년에 왕이 돌아가셨다. 연대는 2년 차이가 났지만 이는 당시 연호 계산법의 차이로 설명됩니다. 왕의 이름 삼아 재위기간, 사망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땅속에 1400년 동안 묻혀있던 돌과 800년 전 책의 기록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연표 3권, 잡지 9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된 총 50권의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본기는 삼국 왕들의 업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했는데 신라본기가 12권으로 가장 많고 고구려 본기가 10권, 백제 본기가 6권입니다. 연표는 삼국 왕들의 집권 시기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광개토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신라와 백제에는 누가 왕이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잡지는 제사, 복식, 음악, 거마, 지리 등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고 어떤 음악을 들었으며 어떤 제사를 지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전에는 김유신, 을지문덕, 설신여, 관창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김부식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최삼보, 이온도, 박동계 등 10명의 학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구삼국사, 화랑세기, 각종 고기와 기록들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 전해지던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비교하며 3년에 걸쳐 완성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은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을까요? 비판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부식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기존 기록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식이 참고했던 구삼국사를 비롯한 원본 사료들이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김부식보다 약 50년 뒤인 1193년 문인 이규보가 동면광편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규보는 구삼국사를 참고했다고 명시했는데 이 구삼국사는 삼국사기가 참고한 자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명광편에는 주몽 신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백의 딸 유화가 해모수를 만나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 주몽은 나중에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식이죠. 반면 삼국사기는 같은 내용을 다룰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몽이 승천했다고 하는데 이는 숨겨서 장사 지냈다는 뜻이다. 김부식은 신화를 지우려 한 게 아니라 역사서로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을 제시한 겁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은 오히려 김부식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예법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삼국사기 신라봉이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라는 같은 성끼리 혼인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중국 예법과 다르지만 각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니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 학자들 눈에 이런 기록은 모화 사상이 부족한 증거였습니다. 1900년대 초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가 등장하면서죠. 신채호는 1908년 독사신론에서 김부식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신채호가 주목한 것은 묘청의 난이었습니다. 1135년 묘청은 평양천도와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김부식이 이를 진압했습니다. 신채호는 이 사건을 조선 역사의 일대 결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묘청은 자주파, 김부식은 사대파로 나눈 거죠. 신채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이 고양되던 시기였고 그의 주장은 대중에게 강렬하게 어필했습니다. 이후 김부식과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1910년대부터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츠다 소키치입니다. 츠다는 1913년 발표한 논문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특히 백제와 신라 초기 400여 년의 역사가 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해야 3세기경까지 한반도 남부에 강력한 국가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니까요. 흥미롭게도 츠다는 일본 서기의 초기 기록은 신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일본 서기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중 잣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국사기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일식, 유성, 해성, 행성 관측 등 26회의 천문 관측 기록이 나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들을 컴퓨터로 역계산해서 검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에는 유리왕 19년 2월에 별똥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서기 2년에 해당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해보니 실제로 그 시기에 큰 유성우가 관측 가능했습니다. 지진광 6년 10월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기 505년입니다. 이 역시 실제 일식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식 관측 위치의 차이입니다. 같은 날 일식이라도 관측 지점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중국 낙양에서는 부분 일식으로 보이는 현상이 경주에서는 더 크게 관측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과 중국 사서의 기록을 비교해보니 각각의 관측 지점에서 보이는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김부식이 중국 기록을 그대로 베꼈다면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는 삼국에서 실제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고 그 기록이 보존되어 삼국사기에 반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6호회 중 21호회, 약 80.8%의 기록이 실제 일어난 현상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초기 기록은 89%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사서인 삼국지나 진서의 70%대, 일본 서기의 60%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체의 운행은 정치적 의도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츠다 소키치의 주장은 과학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1997년 여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역사를 뒤흔들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거대한 토성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발굴단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벽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해도 높이 최고 11m, 밑변폭 43m에 달했습니다. 원래 높이는 15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수도 장안성의 성벽이 폭 12m에서 16m입니다. 풍납토성은
그보다 2배 이상 두꺼운 겁니다. 이런 규모의 성을 쌓으려면 막대한 노동력과 고도의 토목 기술, 그리고 이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 층위에서 나온 목탄 시료가 기원전 204년에서 기원전 92년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여러 시료를 종합한 결과 성벽 축조 시기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국사기는 백제 건국을 기원전 18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온조왕부터 4대 계류왕까지 약 100년간의 기록이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학계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삼국지위지 동의전이었습니다. 3세기 중반 중국 진수가 쓴 이 책에는 마한에는 50여 소국이 있는데 그중 백제가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3세기까지도 백제가 작은 소국에 불과했고 4세기에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풍납토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저런 규모의 성을 쌓을 수 있는 국가체제가 존재했다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성 내부에서는 중국제 화폐, 고급 토기, 철기류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활발한 대외 교류와 발달한 수공업을 의미합니다. 풍납토성의 둘레는 약 3,500m입니다. 내부 면적이 6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성을 가진 나라를 소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땅속에 2000년 동안 묻혀있던 증거가 삼국사기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과장되었다는 통념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김부식이라는 인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김부식은 1075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 왕족 후손이었죠. 1096년 21살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193년에 찾아옵니다. 그해 김부식은 송나라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송나라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과 3년 전인 1126년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 흠종과 상왕 휘종을 포로로 끌고 간 정강의 변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찬란했던 송나라 문명이 무너지는 과정을 김부식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광경. 그 충격은 김부식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부식은 깨달았습니다. 명분과 이상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송나라는 문화와 도덕을 강조했지만 군사력이 약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김부식은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의 안정과 백성의 안녕이었습니다. 1135년 그의 결단이 시험받는 순간이 옵니다. 서경 세력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묘청은 풍수지리를 내세워 서경, 즉 평양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외쳤습니다. 칭제건원하여 황제국을 세우고 금나라를 정벌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호였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은 분열되었습니다. 서경 세력은 묘청을 지지했고 개경 문벌 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인종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김부식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왕명을 받아 토벌군을 이끌고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신체획의 천년의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송나라조차 금나라에 무릎 꿇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보다 100배 강했던 송나라가 무너진 걸 김부식은 직접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가 금나라를 정벌할 힘이 있었을까요? 묘청의 주장대로 무리하게 전쟁을 벌였다면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산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고 나라가 유린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부식은 이상보다 현실을, 명분보다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대주의일까요? 아니면 냉철한 현실주의일까요? 적어도 김부식 본인은 자신이 나라와 백성을 지켰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는 정말 사대주의 역사서일까요? 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김부식은 신라와 고구려, 백제 왕들의 기록에 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 역사서 편찬체계에서
봉인은 오직 황제의 기록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제후국 왕의 기록은 세가라고 씁니다. 실제로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한 고조 유방의 기록은 고조봉이이지만 제후였던 진나라 왕들의 기록은 진나라 세가입니다. 이것이 중국 역사서 편찬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 철칙을 깼습니다. 신라 왕의 기록에 신라봉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는 신라를 중국과 대등한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김부식이 진정한 사대주의자였다면 신라 세가라고 썼어야 합니다. 중국 기록과 우리 기록이 충돌할 때 김부식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고국 원왕의 죽음에 대해 중국 사서인 진서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김부식은 고기의 기록을 따랐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시기 요서 지방 진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삼국사기는 우리 측 기록을 바탕으로 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수십 군데입니다. 김부식은 중국 기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록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우리 기록을 채택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이 법훈광 죄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이 동성동본 혼인을 금하자는 신하의 건의를 물리쳤다. 왕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예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풍속이 다른데 어찌 중국 것만 따르겠는가. 김부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대주의자였다면 이런 대목은 삭제했거나 비판적으로 주석을 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라 왕의 자주적 판단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비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으로 편찬되어 고구려 역사를 소홀히 다뤘다는 주장입니다.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봉이 전체 28권 중 신라봉이가 12권, 고구려 봉기가 10권, 백제 봉이가 6권입니다. 언뜻 보면 신라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라봉이 12권 중 3권이 통일 이후 시기를 다룹니다. 삼국시대만 따지면 신라봉이는 9권입니다. 고구려봉이 10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분량입니다. 고구려는 705년, 신라는 통일 전까지 692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비슷한 기간인데 고구려 기록이 더 많다는 건 김부식이 고구려 역사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증거입니다. 2012년 중국 산시성에서 고구려 유민 고자의 묘비명이 발견됩니다. 고자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로 건너가 관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고구려 역대 왕의 계보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묘비명의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만약 김부식이 고의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했다면 이런 일치가 가능했을까요? 이는 김부식이 당시 존재하던 고구려 관련 사료를 충실히 참고했다는 증거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고구려 역사를 복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삼국사기에 고조선 기록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김부식이 우리 고대사를 폄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식은 서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삼국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다고 들었으나 문헌이 충분하지 않고 믿을 만한 기록이 희박하다. 나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역사서에 싣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신라 혁것의 고구려 동면광, 백제 온조왕 시대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김부식은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역사가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시기부터 다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로서의 신중함이지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중국 사서들도 상나라 이전 시기는 전설로 취급했습니다. 역사와 신화를 구분하려는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한 역사서술의 보편적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은 시대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 초기 유학자들 눈에 김부식은 중국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 눈에는 초기 기록을 조작해서 한국 고대사를 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대 민족주의자들 눈에는 반대로 사대주의자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책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는 김부식이나 삼국사기가 아니라 각 시대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김부식을 재단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지만 역사 해석은 현재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시대의 렌즈를 통해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렌즈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는 과거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800년 전 한 역사가가 최선을 다해 과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의 시각에도 시대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했습니다. 별의 궤적이 증명합니다. 그는 신중했습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씻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삼국의 역사를 가능한 한 공정하게 다루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악당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책이 시대마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 아니라 현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과거에 대해서보다 현재의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김부식을 비판한 이유는 그들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채호가 김부식을 공격한 이유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강렬한 민족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부정한 이유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 김부식이나 삼국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시대가 만들어낸 편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렌즈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완벽히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의 가치관, 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 개인의 신념이 우리가 보는 역사를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사실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부식과 삼국사기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을 통해 우리는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의 렌즈를 벗고 사실 그 자체를 직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물을 현재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재단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 서문에 남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옛것을 살피고 지금을 비추어 나라를 다스리고 몸을 닦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800년 전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보며 과거가 현재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꿀탱크 TV였습니다.